정초되니까 이제 전세 외에 이제 매매가도 계속 올라간다고 또 다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속아서 우리가 코로나 때 집을 사신 분들, 물론 그 뒤에 집값은 올랐겠지만 지금까지 뭐 투기 목적으로 해가지고 샀다가 단타로 팔고 빠져나간 극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저희는 어차피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돈을 벌자 이게 아니라 손해를 보지 말아라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연끌을 하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런데 또 같은 논리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논리들로 당했고 이제도 똑같은 논리로 또 낚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낚이면 안 되고 그들이 말하는 논리들을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 그러니까 집 사야 된다라고 옆에서 부추긴다면 헛소리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는 관련 없이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연끌 한 사람들 그렇게 속았을 때 어떻게 당하는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다. 매매가 움직일 변수 넷. 양아치인 게 뭐냐면요. 변수 5개를 써놨어요. 근데 왜 양아치냐? 위험한 거 제외하고 유리한 거 4개 써놓고 위험한 거는 변수도 아닌 것처럼 써놓은 건데 주택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세,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과 청년주택 드림 대출, 그리고 금리 인하 요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상승 요인이라고. 근데 주택 공급 부족은요 PF 부실 때문에 주택 공급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세는 아까 설명을 계속 드렸죠. 전세가 상승폭 계속 꺾이고 있고 광역시는 이미 하락세로 바뀌었고 서울도 강남 4구도 계속 꺾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전세 매물도 많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청년주택 드림 대출 요거는 당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청약시장에 추후 들어오는 대출이기 때문에요. 돈을 모아야지 청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요거는 연초에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겠지만 뭐 대환대출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긴 하겠지만 저거 받으려고 애 낳지는 않을 거다. 25조 규모의 안심전환대출도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신청이 없었다.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요건이 없는 경우에나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 뭐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또 국채 가격 떨어지고 막 이런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고 하지만 PF 터지면 하락 압박 요인이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은 상승 요인인데 PF 터지면 하락 요인이다. 이게 다 개소리라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땡석 제2땡듀 투자자문 대표 요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갭투기는 당연한 이야기다. 갭투기는 잘못된 게 아닌데 이제 와서 이상하게 나쁘게 왜곡해서 보고 있다. 반대예요. 원래 이상하고 잘못된 투기 방식인데 이거를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전세 자금 대출로 전세 시장에 유동성 불어넣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그 이후에 갭 투자란 말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뭐라 그래요? 내년 입주 물량 줄어들고 집값 상승을 위한 모든 변수가 맞아떨어지는 시기 그리고 FF 우려로 중견 건설사들이 어려워지면서 지방 공급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니까 공급 부족으로 입주 물량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을 위한 변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죠. 그리고 PF 문제 자체도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의 심리에 와닿지 않다가 이제 막 태형건설 터지고 그러니까 더 와닿으니까 저런 기사들도 뜨는 거죠. 그래서 태형 상황 어때요 지금? 워크아웃 28일날 신청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4조 5천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구조였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지금 유동성 확보 약속 어기고 있고요. 지금 외담대도 못 갚겠다. 요거 나오고 있고 채권자 설명회 했는데 계속 약속 불이행이라서 워크아웃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워크아웃이 되면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워크아웃이 안 됐을 때 더 크게 터지는 겁니다. 워크아웃 실패하면은 저거는 구조조정인데 회생시켜달라고 하는 건데 실패하면 파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는 못 팔죠. 그리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불개미들.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2조 5천억이다. 9조 아니다. 2조 5천억이다. 우발채무는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 나오고 있는데 결과 1차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거기 채권자는 SBS도 팔라 그래요. 근데 SBS는 안 팔죠. 알짜 사업장은 팔아도 SBS는 안 팔죠. 그거보다 더 핵심은 오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채무 조정을 우리가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줍시오.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줍시오. 잘할게. 노력할게. 신경 써서 할게. 그러니까 도와줘. 이런 식으로 계획을 내면 누가 도와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위험 요소들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PF 위험 사업장 정리하고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서 위험한 거 줄이고 알짜만 남겨놓고 그것들을 파는 자금으로 돈을 갚고 이 알짜들을 토대로 돈을 벌어가지고 조금씩 갚아 나갈 테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 워크아웃이 될까 말까인데 그것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구책 나오고 있어요. SBS 팔고 회장님 사죄 좀 내놓으세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위험 요소가 번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PF가 엄청난 위험 요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이제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밑밥 까는 거예요. 왜? 밑밥 안 깔았다가 엄청 피봤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다 돌아섰죠. 재작년에 금리 탑 많이 했죠. 2022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고땡석 제2땡듀 투자자문 대표님 요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가 통제하는 시장이다.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공급은 계속 부족한데 가격이 떨어지는 건 금리 때문이야. 금리가 문제다. 근데 이분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상반기 금리 상승으로 수요가 위축된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말만 풍년이지 신규 공급 늘린 것도 공급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풀고 공급 풀고 해서 집값을 잡아야지 금리만 가지고는 집값 못 잡는다.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분뿐만이 아니라 영끌 오적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그래놓고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서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를 것처럼 집값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집값은 금리 때문이야. 그러면서 요즘에 금리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집값 올라갈 땐 다 저런 얘기 했어요. 금리는 문제 아니다. 규제 문제고 공급 부족 문제다. 근데 그때 저희 계속 금리 이야기 했었죠. 금리가 문제다. 코로나 때 금리 너무 낮춰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세시장 유입돼가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언론에서 맨날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2년 뒤에 또 4년치 올라갈 텐데 내가 2년 동안 연봉 열심히 모아가지고 막 70, 80% 모아도 올라간 전세값만큼도 못 내. 대출 더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니 빨리 그냥 그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영끌해서 집 사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사실 금리 때문에 전세가가 튀었던 건데. 근데 요즘에 또 뭐라 그래요? 전세 떨어질 때 결국엔 금리 때문에 떨어졌죠. 금리가 급등하니까. 근데 요즘에 또 뭐라 그래요? 금리 올라가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집값 올라간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가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저런 말들을 믿고 샀던 과거에 영끌했던 사람들 어때요? 지금 보시면 아기 장난감까지 대답할 정도라고 합니다. 30대 이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31.7%로 지난해 대비로 2.4%포인트 하락했다. 즉 영끌족들이 많이 팔았다는 소리죠. 손해보죠. 이득 보고 판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올해 1회에서 11월 전국 개인 회생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6%가 늘어나서 10만 건을 돌파를 했다. 근데도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고. 대출 문턱은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지죠. 핵심은 한도예요. 말씀드렸지만 전세가가 올라간 이유? 전세가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됐느냐 요거에 따라 달리는데 이자 부담이 확 낮아지니까 예를 들어 2.4%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5억 빌리면 월 100만원씩 내죠. 그런데 갑자기 1.2%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5억 빌리면은 월 50만원밖에 안 내요. 그러면은 10억을 빌리면 그러면 월 100만원씩.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빌릴 여력이 되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10억까지 전세 대출을 해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가가 튀었던 거예요. 이걸 토대로 갭투기꾼들이 집값 올리니까 영끌족들 부랴부랴 그 비싼 가격에 샀죠.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땐 DSR도 적용 안 됐죠. LTV는 집값이 올라갈수록 대출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집값 올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DSR이 적용이 됐어요? 소득이 되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죠.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2022년에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은 주담대 차주의 평균 DSR은 60%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전도 60% 넘어섰고 코로나 터졌을 때도 50%대 중반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DSR이 다 추가가 됐죠. 저소득층이든 중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근데 대출 늘어난 거 보면 기타 대출은 많이 줄었고 주담대만 많이 늘어났어요. 즉 집 사다가 DSR 많이 받아서 특례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50년 주담대 이런 것들로 DSR 우회하는 것들 많이 받아가지고 DSR이 오히려 올라버린 거죠. 그럼 지금 60% 넘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한도보다 더 많이 빌렸다는 소리죠. 근데 결국에는 집값은요, 내 돈에 플러스 대출이에요. 수요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수요가 내 돈 플러스 대출이고, 실질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요,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아무도 안 해주죠. 상승론자라는 작자들은.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 수요가 느는 게 아니라 원래 줄어야 돼요. 근데 집값이 올라갔는데 왜 수요가 늘었을까요? 내가 5억에서 2억밖에 대출 안 나오면은 7억짜리 집밖에 못 사는데 5억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막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 상승론자 혹은 상승론자 이해관계 때문에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나 혹은 진짜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는 집값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공급 부족하다. 공급 부족 주장을 하는데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지금도 신축 공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수요가 줄어서 공급이 줄었는데 수요 공급의 논리는 다 빼고 그냥 공급 부족 말하면 되냐.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금리 문제 없다.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금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은 금방 바꿨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 불리남 정태익 씨 뭐라고 그랬어요? 통화량이 풍부하고 소득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맞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라가서 집값 작살났죠. 또 경제 위기가 오면 뭐라 그래요? 요즘에 얼굴 없는 분,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역대 경제 위기 왔을 때 집값 올라간 적 있어요?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올라갔어요? 뭘로 바뀔 거냐? 이제 금리 인하에도 집값 떨어지면 이제 뭘로 말 바꿀 거냐? 또 PF 부실하면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라간다. 요거 요즘에 많이 쓰는 거죠. 또 집값이 하락하면은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면서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고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릴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매매 전세가 동시에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이동하면서 월세 상승이 전세 상승을 유도할 것이고 전세를 밀어 올릴 것이고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릴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어 매물이 감소하면서 집값이 올라요. 규제가 완화되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요. 다 이런 소리만 해요. 모든 결론이 다 일로만 가는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죠. 요 중에서 진짜 집값이 오를 요소가 되는 건 요거 외에는 없어요. 요것만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맞는 말이다. 결국에는 소득 플러스 대출이에요.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소득이 줄어들어서 대출이 또 줄어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인플레이션 말할 것도 없고 요것도 말할 것도 없죠. 요건 이미 다 증명된 거니까. PF 부실, 공급 부족이 아니라요. 수요 부족이에요. 수요가 부족하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PF 부실이 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원래 전세가는 떨어지는 게 기본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지고 자꾸 사기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규제 강화되니까 매물 감소한다. 이것도 다 거짓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강화한 거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규제를 완화한 거예요.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규제를 완화해서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를 또 좌우 정치 논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전두환 정부 때도 노태우 정부 때도 집값이 올라갈 때는 규제를 했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정권 말기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 정책을 썼어요. 2016년 11월부터 규제 정책을 썼는데 그걸 이어오지 못하고 탄핵이 되면서 정권이 바뀌는 동안 붕 뜨는 동안에 규제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게 집값에 더 영향을 준 거지.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답 다 나오죠. 뭘 해도 집값 다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들이 말하는 집값 오르는 요소 중에 해반은 집값 상승이 아니라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고 요거 하나만 집값 상승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 요게 큰 시장을 뒤엎을 정도는 안 된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저 요소들이 반대로 일어나면서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난 것처럼 규제도 강력한 힘이지만 나머지 요소들, 하락 요소들이 너무 강력하게 끌고 간다. 그나마 규제 완화 그래서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승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걸로 대세를 뒤엎지 못한다.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보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요. 또
속으면 엄청나게 당하는 거고, 저 말에 속은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어서 아기 용품까지 팔면서 내 자식들한테 못할 짓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